달콤했던 첫 만남과 설렘. 저는 32살의 은행원 혜진입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느새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고 저도 결혼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게 되던 시기였습니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던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영어 회화 수업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실력도 쌓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첫 수업날, 그가 강의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친근함과 따스함을 느꼈어요. 깔끔하게 다듬은 단정한 헤어스타일, 밝으면서도 차분한 인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까지. 남들과 다르게 조용하지만 묘하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서로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 어색한 인사가 오갔지만 수업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지하철역까지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또래의 직장인으로 인천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정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와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아왔고 가족들은 부산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먼 곳에 계셔서 자주 찾아뵙기는 어렵지만 덕분에 스스로 많이 자립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괜히 더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영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속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과제 발표를 준비하며 늦게까지 같이 남아 연습했던 기억, 서로의 고민을 조용히 응원해준 밤 산책, 맛있는 길거리 토스트를 사서 나눠 먹으며 장난을 치던 알콩달콩한 순간들까지. 정우는 항상 누군가를 먼저 신경 써주는 섬세함이 있었고 제 농담에도 살짝 미소 지으며 너무 웃기다며 장단을 맞춰주었죠. 2달쯤 함께 수업을 들으며 점점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취향이 저와 많이 달랐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느껴져서 더 신뢰가 생겼어요. 저는 북카페에서 혼자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는 등산과 자전거 타기를 즐겼죠. 그래서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주며 한 주는 북카페 데이트, 그 다음 주는 한강 자전거 데이트를 하면서 만나면 늘 새로운 경험을 쌓아갔어요. 서로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평범한 하루 속 작은 기쁨과 곁에 있다는 것의 따스함이었습니다. 평일에는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서로 좋은 공원에서 함께 먹던 순간 등이 참 행복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연애라기보단 친구이자 조력자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어느 저녁 수줍게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정우가 정식으로 고백을 이어갔죠. 혜진아, 나랑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볼래? 그 순간 제 마음도 완전히 정우를 향하게 된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어 여느 연인처럼 영화관 데이트, 놀이공원 나들이, 소소한 여행을 함께하며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서로를 향한 소소한 배려와 일상을 함께했던 따뜻함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정우는 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나중에 우리 가족이 된다면 꼭 네가 행복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 말에 기대와 설렘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서도 정우의 성품을 알아보시고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 라며 흐뭇해 하셨어요. 이렇게 달콤한 만남과 함께
저희의 인연은 깊어졌고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처음의 설렘과 따뜻함은 제 인생의 가장 밝은 한 장면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순조로운 결혼 초기의 일상.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들어왔을 때 저와 정우는 마치 새 세상을 만난 듯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천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새롭게 시작한 우리 둘만의 생활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씨와 배려로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신혼 초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눴던 소소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정호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저는 간단한 샐러드나 토스트를 준비하면서 늘 어색하지만 풋풋한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아직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성향을 다 알지 못할 때였지만 사소한 다름이 오히려 일상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기억입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자녀의 결혼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시부모님은 부산에서 따로 생활하시며 필요할 때만 연락을 주고받는 쿨한 스타일이었어요. 혼수나 집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없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만 가벼운 선물과 안부 연락을 하며 서로 거리를 적당히 두고 지냈습니다. 정우는 분위기 덕분에 저는 시댁에 대한 부담이나 눈치를 크게 보지 않아도 되었죠. 정우 역시 남편으로서 가족 내 역할 분담에 있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희생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같이 협력해야 진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청소도 함께하고 장도 같이 봤습니다. 집안일에 서툰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솔직하게 말했고 때로는 제가 실수해도 괜찮아, 점점 더 잘하게 될 거야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혼 초 가장 자주 했던 것은 매주 금요일마다 각자 회사에서 퇴근한 뒤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가끔 서로의 취향에 따라 메뉴가 달라 속상한 적도 있지만 정우는 요리를 하나하나 레시피대로 따라하는 재미를 배우기도 했죠. 그런 소소한 생활들은 두 사람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자의 개인 생활도 존중해주는 분위기여서 저는 회식이나 친구 모임에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고 정우는 동호회 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속 좁게 구는 일 없이 각자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숙함이 혼인 생활을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산책로를 함께 걷거나 인천 바닷가에서 일몰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도시락에 싸들고 소풍을 다니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저녁 시간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하루 일과를 공유했고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서로 털어놓는 것이 우리만의 약속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평등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했어요. 각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 외에 신혼 초부터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달 월급의 일정액씩 이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부담을 더 떠안는 일이 없도록 했고 저축이나 휴가 계획도 항상 상의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에서 크게 실수하고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 정우가 작은 케이크와 손편지를 준비해서 조용히 기운을 북돋워준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약국에 다녀오며 죽을 끓여주었던 일. 그 소소한 진심들 덕분에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나 믿음과 편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결혼 초반의 일상은 거창한 특별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만들어낸 작은 평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간섭도 집안의 복잡한 일도 없이 자유롭게 두 사람만의 공간을 꾸미고 서로의 인생에 물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오래 계속될 줄로만 믿었습니다. 작은 오해나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대화로 잘 풀 수 있었기에
시댁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흔들리는 일은 쉽게 상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고 이후 시작된 변화. 신혼의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약 9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의 고향인 부산에서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침 산책길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시아버지는 엉덩이뼈 골절과 타박상 진단을 받으시고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죠. 부산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보호자 역할을 하시느라 지치기 시작했고 남편은 여러 번 부산으로 내려가 가족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잠깐 동안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해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시간이 한 달, 두 달로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특히 시아버지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자 시어머니도 일상에 크게 지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마음 편치 않아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혜진아, 너희 아버지 여긴 병원에서 돌보는 것도 쉽지 않고 나도 체력적으로 버겁다. 잠시만이라도 내가 인천에 가서 쉴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지만 조심스레 해결책을 제안하시는 모습에 거절할 수 없었고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천 체류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그때부터 저와 남편의 일상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간병비 문제, 앞으로의 가족 부양 계획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지게 되었죠. 평소엔 조용하게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였지만 집에 들어오시면서부터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걱정 때문에 그런지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계기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주말에만 남편과 저 둘이 간단히 챙기는 식사였지만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뒤로는 꼭 한식 백반처럼 새벽부터 이것저것 준비하게 원하셨습니다. 저도 직장인이기에 아침마다 여유가 없었지만 신랑은 제대로 대접받아야 개보며가 나고 일도 잘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맞춰보려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며느리라는 역할의 틀에 맞추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밥상은 아무리 바빠도 너가 챙기는 게 맞다. 이 집의 여자는 너 하나잖니. 회사 일도 소중하지만 가족 챙기는 게 우선 아니니? 생활비는 아껴 쓰고 남편 점심도 가끔 싸줘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상이지만 가족이 먼저다. 이런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남편과 동등하게 집안일을 나누고 존중하는 관계였는데 시어머니가 집안의 중심이 되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전통적인 역할에 점차 얽매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하면 챙겨주지 못한 점을 직접 집착하듯 확인하셨고 저녁 식탁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정우야, 직장에서 힘든데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어야 하는데 넌 참 복도 없다. 혜진아, 너가 신경 좀 더 써줘야 하지 않니? 시어머니의 이런 질문 앞에서 잘 지내던 우리 부부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흐르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예 집살림 전체를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부터 세탁 방법, 남편 넥타이 정리, 카펫 청소 방법 등 모든 부분에 예전 우리 방식을 주입하려 하셨죠. 저는 처음엔 시어머니의 노고와 애정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둘만의 규칙과 방식, 그리고 자유가 사라져갔고 그녀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서운하다며 대놓고 감정을 표시하셨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남편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던 남편도 점차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아버지도 힘든데 엄마 신경을 좀 쓰자. 라며 중간에서 저를 설득하기 바빴습니다. 저의 고충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 점차 쌓이면서 저 또한 남편에게 처음으로 왜 내 편으로 서주지 않는지에 대한 서운함과 다툼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사고 한 번이 저희 집안의 모든 균형을 흔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신혼의 자유롭고 평등하던 분위기에서 예기치 못한 가족의 질병과 돌봄, 그리고 전통과 현실의 충돌이 드러나면서 저 스스로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가던 이전의 우리 모습과는 달리 대화마다 감정이 앞서고 오해가 커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불의의 사고가 우리 결혼 생활 전반에 이렇게 큰 방향 전환점이 될 줄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집안의 역할, 책임, 그리고 관계의 재정의를 요구받는 아주 복잡하고 힘겨운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는 시어머니의 간섭, 시아버지의 사고 이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가족 질서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장기간 타지에서 돌봄에 시달린 시어머니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는 평소 부산에서 살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일상생활의 사소한 영역 하나까지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고자 하셨다. 매일 아침 저는 출근 준비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을 점검했다. 혜진아, 계란은 반찬통 맨 아래에 두지 말고 위에 둬야 한다. 그래야 쉽게 꺼낼 수 있단다. 냉장고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쌀도 꺼내서 통풍 잘 되는 곳에 둬. 젓가락은 반드시 세로로 정리해. 제가 집안일을 제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해도 항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게 되어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가사일은 이제 전적으로 제 몫이었다. 남편이 주말에라도 청소나 설거지하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남자는 벌어다주는 역할을 하고 집안일은 여자가 챙기는 게 기본. 이라며 오히려 절 은근히 압박했다. 덕분에 남편도 관여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 채 저만 바라보게 되었고 저는 점점 지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더 힘들었던 것은 집안일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시간대별로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우야, 점심은 뭐 먹었니? 오늘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며 일상까지 보고하게 만들었다. 남편이 피곤해서 전화 받지 못하면 돌아오는 화살은 온전히 저에게 꽂혔다. 혜진아, 왜 내 아들이 회사에서 전화도 못 받게 바쁘게 하니?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왔으면 내 말을 귀 기울여야 해. 가족이란 건 서로 챙기는 거다. 네가 남편에게 도시락이라도 싸주면 내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그 말에 마음이 다쳐 반박을 하려 해도 시어머니는 곧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며 덧붙이셨다. 매주 주말에도 약속이 생기면 주말이면 반드시 집에 있으라고 하셨고 시댁 형제들이 올라오면 온전히 접대와 식사 준비, 치우는 일까지 저의 몫이 되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받아들이려 했지만 어느새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집안의 일하는 찰고로 사람으로 대체된 느낌이었다. 경제적 문제도 시어머니의 간섭 대상이 되었다. 생활비 관리부터 남편 용돈, 저축 방식까지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시며 가계부를 써라. 한 달 식비는 얼마로 제한해라. 남편 월급의 일부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보내라고 세세하게 지시하셨다. 제가 요즘 저축이 힘들다 하며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내가 젊을 때는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걸 생각하면 네가 투덜댈 자격 없다. 며 단호하게 일축하셨다. 더 답답한 건 시어머니의 이런 간섭이 점점 무례해지고 감정적인 언사로 번졌다는 점이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얼굴빛이 왜 그러냐, 밥은 제대로 했냐, 남편 옷은 다 개었냐,
네가 제대로 못 챙기니 상황이 이 모양이라며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제가 대답하지 못해 조용히 있으면 성의 없다, 가족을 하찮게 여긴다 며 뒤돌아서는 모습에 서운함만 커졌다. 남편과의 관계도 괴로워졌다. 남편은 사이에 끼어서 점차 무기력해졌다. 처음엔 저를 감싸주던 남편도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좀만 참고 맞춰줘. 아버지가 힘드시니 엄마도 신경이 예민한 것 같다. 며 점점 시어머니 편에 섰다. 속마음을 토로하려 해도 남편은 너무 예민하게 군다. 너도 노력해줘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제 나는 결혼 전 꿈꿨던 평등하고 자유로운 부부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서 하루를 보내는 며느리라는 신분에 점점 갇혀갔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고 내가 번 돈을 쓰는 것에도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일상은 반복될수록 점점 더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이 집을 위해 헌신해라 라는 명분 아래 내 시간, 감정, 생활을 하나둘 잠식해갔고 나는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한 결혼이 언제부턴가 고통의 연속이 되어버렸음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이 시기 나는 밤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과 정체성을 잃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감정들은 곧 남편과의 갈등, 가족 내 서먹함, 삶에 대한 회의로 번져가고 있었다. 남편의 태도 변화, 시아버지의 사고와 시어머니의 장기 체류가 시작된 지 석 달째 우리 부부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신혼 초 누구보다 상냥하고 배려심 많던 남편 정우는 점차 표정이 굳어가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이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닌 어머니의 눈치를 더 살피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일시적인 스트레스, 타겟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다. 남편 역시 부모님을 잃을까 두려워 긴장하고 있고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임을 잘 알았다. 그래서 사소한 갈등도 이해하려 노력했고 내 불편한 감정 또한 깊이 표현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깨닫게 됐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다. 그럴수록 남편은 점점 더 어머니 편에 서서 나를 설득하거나 아예 내 생각은 무시하며 어머니의 요구만을 반복했다. 예를 들어 아침 축지에 시어머니가 방불을 켜며 밥상 차릴 시간이라고 외칠 땐 무덤덤하게 내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혜진아, 일어나, 엄마 기다리고 계셔. 출근 전에 쫓기듯 부엌에 서서 밥과 국을 마련하다가 속상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더니 남편은 오히려 엄마도 나 때문에 힘드시잖아. 그냥 한번 챙겨드리면 되는 걸 그런 표정 짓고 굳이 힘들게 군다며 나를 탓했다. 주말이면 더 심했다. 원래 우리 부부는 주말만큼은 각자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 때론 친구도 만나러 갔고 넷플릭스에 빠져 새벽까지 영화를 보는 소소한 낙도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주말은 온전히 가족 봉사의 시간이 되었다. 주말 약속 잡지 마. 엄마가 김치 담그신다고 같이 도와달래. 왜 나만 매번 엄마 심부름하는 거야? 당신도 도와주라고 해. 내가 엄마 드릴 말씀도 있고 당신이 며느리잖아. 엄마가 누구 부탁하는 것도 아는데 좀 참고 맞춰줄 순 없을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며 나는 점점 나만 외톨이가 된 느낌을 받았다. 내 입장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쌓였지만 남편은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혹은 다른 집 며느리에 비해 네가 너무 자유로워서 그런 거다. 라는 말로 나의 힘듦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더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우리 부부는 신혼 초부터 생활비 통장을 공동으로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원칙으로 지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생활비 입금액을 줄였고 이유를 묻자 아버지 병원비랑 여러 가족 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했다. 이후 나는 우연히 남편이 매달 어머니 계좌로 꽤 큰 액수를 입금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왜 생활비를 줄였어?
이번 달 카드값도 내가 다 냈잖아. 나도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일 뿐이야. 아버지가 입원 중이고 엄마 혼자 힘든데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아? 가족끼리 이런 걸로 티내는 게 좀 그렇다. 그럼 최소한 돈에는 나한테 미리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공동생활비는 서로 합의해서 쓰자고 했잖아. 아, 네 이거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나는 엄마 네 입장 둘 다 생각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집 상황 좀 이해해줘. 이런 대화에서 남편이 어느 순간 같이 고민하는 동료가 아닌 엄마와 나중에 엄마 편을 드는 제3자인 것처럼 느껴졌다. 점차 나는 내 목소리가 무시당한다는 소외감과 배신감을 동시에 경험했다. 덕분에 집에서 대화하는 시간도 줄었고 어느새 각방을 쓰기 바로 직전까지 감정이 멀어졌다. 기억에 남는 어느 저녁,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시며 혜진아, 내일쯤 삼겹살에 쌈장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정우는 원래 구운 고기 좋아하잖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남편이 혜진이가 요즘 바빠서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오히려 엄마 혜진이한테 얘기해봐. 내가 챙겨달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할 테니까. 라는 식으로 어머니와 한편이 되었다. 내가 내일 야근이라 힘들 것 같다고 하면 남편은 엄마도 밤새 아버지 간병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신데 네가 그런 마음까지 못 챙겨줘? 라며 점점 더 감정적으로 나를 압박하며 서운함을 표시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내 마음이 점점 다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남편의 태도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 거리감이 아니라 정서적 단절로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사소한 일상부터 큰 결정을 내리기까지 나는 어느새 함께 의논하는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하는 며느리로 전락한 느낌이었다. 내가 힘들거나 답답하다고 털어놓으면 엄마가 말해서 그런 거 아니고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다. 집에서 일어난 작은 다툼조차도 결국 엄마 입장을 네가 전혀 이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기결됐다. 남편은 점점 우리 부부 사이에서 조율자를 포기하고 무조건 엄마 말이 옳다는 식으로 변했다. 가끔씩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신데 네가 조금 더 받아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는 맞고 네가 문제라는 논조로 변했다. 예를 들어 내가 휴일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외출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왜 며느리가 집을 안 지키냐고 전화했다. 남편은 네가 엄마 마음도 좀 알아줘야 하지 않냐? 내 자유시간을 당연히 포기하라는 투로 이야기했다. 내가 나의 입장을 설명하려 해도 그는 지쳐버린 듯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나는 솔직히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집안이 복잡해지는 건 네가 계속 엄마 말에 토를 달기 때문이야. 라는 말로 대답을 회피했다. 결혼 전에는 절대 말을 높이지 않고 언제나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남편이 이제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작은 실수에도 내 탓을 돌리고 심지어 시어머니의 감정까지 나에게 대신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요즘 속상하다고 하더라. 집안에서 네가 조금만 더 애써주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거야. 너도 며느리로서 책임감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우리 부부의 동등함, 사랑, 배려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주말 저녁 내가 무심코 나도 내 시간과 생활을 가지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고 흘리듯 말하면 남편은 내가 네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부담, 엄마 속도 달래야 한다는 부담,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들다. 네가 좀만 더 참아주면 안 되냐고 짜증을 냈다. 이럴 때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듯 속으로 울고 싶었다. 점차 남편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갈등의 원인이 내가 되는 것 같았다. 작은 논쟁이 시작되면 남편은 매우 냉정한 표정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차라리 말해봐. 네가 엄마와 안 맞는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해? 라고 이야기했다. 부부 상담도 시도해보았다. 남편에게 우리 전문가에게 부부 상담 받아볼래?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그는 부부 사이 문제를 남한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아. 오히려 엄마까지 더 자극하는 짓이 될 수도 있다며 단칼에 거부했다. 결국 상담도 혼자 다녀오게 되었고 돌아와서도 달라진 건 거의 없었다. 가장 결정적으로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확신한 순간은 경제적으로도 생활 습관적으로도 나와 상의하지 않고 시어머니와만 논의해 중요한 결정을 내린 때였다. 예를 들면 대출이나 전세 연장,
보험 갱신 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는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 의견을 먼저 듣고 그대로 시행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 끝에 어느 순간 우리 집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남편과의 대화는 의무적 보고에 그쳤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회사 생활에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어머니와 마트를 돌거나 가족들이 모이면 혜진이가 요리 잘한다며 나를 주방에 세웠다. 나아가 엄마 말 잘 들어. 그래야 집안이 평화롭다고 말했다. 나는 스스로가 이 결혼에서 점점 사라진다는 감각,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내 자리를 압박하는 시댁의 습관 안에서 숨막히는 무력감을 느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 혜진아, 가정이라는 건 서로가 참는 거야. 나도 참는다. 네가 조금만 더 참고 엄마 마음 한 번만 이해해줘라. 이 말은 더 이상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참는다 하는 말이 이제는 다시 나를 희생시키고 무시하는 도구로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신혼의 다정함, 같은 세상을 꿈꾸던 설렘, 작은 일상에 담긴 행복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침묵과 서운함만이 깃들게 되었다. 그렇게 남편의 태도 변화는 나를 더욱 외롭고 지치게 만들었으며 우리가 함께 그려온 결혼 생활의 의미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다. 경제적 진실을 알게 되다 어느 날 해마다 반복되는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왔다. 나는 예전처럼 영수증을 정리하고 생활비 통장에서 예산이 잘 배분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남편의 입금액이 줄어들어 나 역시 개인 자금에서 자주 생활비를 보전하고 있었다. 원래 우리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월급의 일정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남는 금액은 각자 관리하기로 약속했었다. 작은 오차에도 항상 상의하며 불편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아버님 사고 이후 남편이 가족 상황이 어렵다, 급한 일이 생겼다 하는 말을 종종 꺼냈고 점차 생활비 계좌의 잔액도 평소보다 눈에 띄게 빠져나갔다. 내심 불안함을 느끼곤 있었지만 남편이 항상 이번 달만 그럴 거야. 곧 다시 맞출 수 있어. 라며 상황을 넘겼기 때문에 나도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쳤다. 그러나 점점 카드값을 모두 혼자 감당하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모아야 했던 저축액도 거의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급하게 정산해야 할 일이 생겨 개인 통장을 확인하는데 남편 명의의 입출금 내역이 우연히 보였다. 휴대전화로 가계부를 쓸 때 남편의 계좌도 연동해 놓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알림이 여러 번 떴다. 엄마로 저장된 계좌로 규칙적으로 보내진 금액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일자로 보자면 적어도 5개월간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큰 금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남편의 급여 중 절반 가까운 액수였다.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나 부모님 병원비 차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생활비 플스 용돈이 이중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 시점은 내가 시댁 쪽 경제 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생활비까지 내가 더 부담해야 해서 상황이었다. 모든 증거를 다시 천천히 확인하고 나의 통장, 남편의 통장, 시어머니 계좌까지 비교해가며 밤새워 가계부를 정리했다. 한밤중 어둑한 방 안에서 나는 처음 겪는 복합 감정에 휩싸였다. 충격, 실망,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지금까지 뭘 참고 뭘 믿고 견딘 거지? 지난 몇 달간 나는 내 목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진 채 자신의 인생까지 점점 소비하고 있었다. 남편은 내내 잠깐만 참자, 쌓인 문제는 곧 풀린다고만 했지. 단 한 번도 진정한 파트너로서 내게 미리 고지하거나 상의하지 않았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부러 남편이 늦게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차분히 말했다.
정우야, 혹시 요즘 엄마한테 송금하는 돈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남편은 금세 얼굴이 굳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 병원비랑 집안에 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랬어. 설명할 일도 아니고 네가 몰라서 편할까 했지. 급히 필요한 돈치고는 액수가 너무 커. 벌써 몇 달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우리 둘만의 약속과 원칙은 다 어디 간 거야? 남편은 처음엔 변명으로 예관하다가 급기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엄마가 힘들잖아. 아버지 입원하셔서 엄마 생활비도 부족하고 내가 외동아들이잖아. 당연히 부모님 챙기는 게 맞지. 다른 집은 남편이 돈 관리 다 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나는 멍하게 남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동안 마음에만 눌러뒀던 진심을 쏟아냈다. 정우야, 네 부모님 힘든 거 나도 이해하려고 했어. 그래서 내 생활도 줄여서 최대한 시댁 챙기려 애썼고 나 힘든 얘기 안 하고 견딘 거야. 근데 왜 우리 가족, 우리 둘의 원칙, 서로 상의하는 기본적인 신뢰까지 깨가면서 아예 내 허락 없이 그렇게 큰 돈을 계속 보낼 수 있어? 남편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네가 너무 까탈스러워. 그깟 돈 몇 푼 갖고. 어차피 집에 들어오는 월급 다 투명하게 알잖아. 엄마랑 의논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야? 이 대화를 계기로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는 급속도로 무너졌다. 나는 경제적인 사실보다는 남편의 태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깊은 불신과 배제감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남편을 대하는 내 마음은 분명히 거리감이 생겼다.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가계부를 들여다봤다. 신혼 때부터 모아온 자동차 구입 자금은 결혼 기념으로 내가 모아온 것이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가전이나 생필품 구입비, 여행, 저축이나 비상금까지 대부분 내 월급으로 처리됐던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만 했지, 정작 구체적으로 책임지거나 조율한 적이 없었다. 그저 엄마가 힘드니까 너무 오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결정한 뒤 결과만 던졌다. 시어머니 역시 더 이상 며느리라기보다 집안의 부양자나 사람을 부려쓰는 존재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표정이 어둡거나 한숨을 내쉬면 손님처럼 굴면서 도움받는 거 미안해서 그래 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면 매월 수백만 원이 시댁으로 들어가는 구조 속에서 감사함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퇴근하는 날 내 앞에 앉아 소파에 깊이 기대며 이렇게 말했다. 혜진아, 세상살이 별거 없더라. 힘들어도 가족이니까 서로 버티는 거지. 네가 젊으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일도 더 잘하고 돈도 잘 모으잖니? 네 노력 덕에 이렇게 사는 거야. 정우도 정말 착한 아들이고 네가 좀만 더 시댁 생각해주면 우리 가족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을 들으며 답답함과 불쾌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서로 상의도 없이 희생만 강요받는 것. 성실하게 모은 내 삶의 자산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나가는 모습을 더는 못 견디겠다는 반감이 점점 커졌다. 이때부터 나는 남편과의 소통 자세까지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에게 매주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내가 투자했던 결혼 준비, 자동차, 전세 자금, 생활비에 관해 정확히 따져묻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편은 점차 언성을 높였다. 왜 이렇게 내 돈을 집착하냐? 넌 가족, 특히 시댁을 진짜 가족으로 여겨본 적이 있긴 했냐? 네가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니까 엄마도 힘드신 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요즘 정말 결혼 생활이 뭐였나 의심스러워. 이건 파트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배신이야. 당장 내 월급과 저축도 모두 내가 통제할 거고, 생활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푼이라도 숨기면 이 가정에 희망 없다 생각해. 남편은 처음엔 잠시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한 집 살면서 돈이 뭐 그리 중요하냐며 여전히 애써 모른 척 회피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후 나는 내 자산도 별도 관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생활비 카드도 따로 바꾸고 식비, 공과금 등의 내역도 모두 내 이름으로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남편이나 시댁,
차이 식구들이 은근히 며느리 돈, 가족 돈이라는 고정관념을 당연하게 여겼단 사실에 질겁이 났다. 시어머니 역시 내게 요즘 왜 이렇게 구두쇠처럼 구니? 가정이라는 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란다. 너무 따지면 내가 더 힘들다. 며 은근한 질책을 반복했다. 심지어 내 친구에게조차 혜진이 결혼하더니 좀 깐깐해졌다는 말을 건넨 걸 듣고는 이제 내 삶조차 온통 시댁을 위해 소모당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경제적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우리 부부가 가진 핵심 가치와 신뢰, 결속감과 미래의 방향까지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남편과의 거리감은 점점 더 깊어졌다. 각방을 쓰거나 집에서 표정 한 번 바꾸는 것만으로도 서로 얼굴을 붉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쓸데없는 눈치만 보이고 주말에는 단 한마디도 대화 없이 각자의 스마트폰만 붙든 채 고요한 시간만 흘렀다. 나는 이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사랑이라는 감정,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이 누군가의 명분을 위한 입맞춤에만 동원되는 구조에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나는 본격적으로 내 행복, 내 권리와 미래의 독립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지 돈을 떼었다는 분노가 아니라 더는 나 자체의 존엄과 미래가 아내, 며느리,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는 경제적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결혼 생활의 균열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게 됐다. 모든 신뢰는 깨어졌고 점점 이 결혼이 내 삶을 좀먹기만 한다는 명확한 자각 속에서 다음 결정을 고민하게 되었다. 큰 다툼과 돌이킬 수 없는 균열,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다. 모든 갈등이 응축되어 있던 어느 저녁은 잊을 수 없다. 퇴근길 집 앞 계단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자마자 집안에는 싸한 정적이 감돌았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알림음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 집엔 대화 대신 침묵이 지배했다. 내가 가장 더블 체크하던 생활비 문제, 그리고 시댁 지원 내역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나에게 분명한 결심이 생겼다. 그날은 단순한 서운함이나 피로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서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북받쳐 올랐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 마침내 참고 있던 말을 꺼냈다. 정우야, 우리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니? 남편은 초조한 빛을 띠며 대답했다. 무슨 또 갑자기 너무 힘들게 군다니까. 힘든 게 아니야. 너랑 나는 더 이상 한 팀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 난 지금 이 결혼이 내가 희생만 하게 만드는 가시밭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남편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지침과 회피, 그리고 억울함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당신이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나는 내 가족 지키느라 이렇게까지 했어. 나는 부드러움이나 애써 눌러온 목소리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했다. 너무하잖아. 우리 둘의 약속, 신뢰, 경제적 공동체 다 무너졌어. 내가 일하면서 번 돈, 모아온 돈, 공식적으로 결혼 후 함께 쓰자고 했던 모든 원칙을 네가 마음대로 했어. 그게 남편이 할 짓이야? 정우는 순간 발끈하며 소리쳤다. 치엘피, 내가 다 잘못했단 소리 하고 싶은 거지? 너야말로 언제나 너 위주로 생각하고 우리 가족 상황에는 일말의 공감도 없잖아. 나는 최소한 참을 만큼 참았어. 내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려고 했고 내 생활까지 다 희생했잖아. 그런데 너와 내 엄마는 나를 며느리 혹은 부양자로밖에 안 보잖아. 난 그냥 가족이 아니라 내 엄마랑 너를 위한 가정부였던 거야? 남편의 눈빛이 차츰 거칠어졌다. 집안 어렵고 엄마 힘들고 아버지 병원비 나가는데 그깟 돈 때문에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망쳐야 했어?
내 인내심도 바닥에 도달한 느낌이었다. 돈 문제만이 아니야. 신뢰, 존중, 대화, 그리고 동등한 관계. 네가 아무리 엄마 핑계 대도 내 입장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내 말 한마디, 행동, 결정, 모든 게 엄마 기준이었지. 한 번도 우리 둘만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진 않았잖아. 이때 시어머니가 마침 주방 쪽으로 다가왔다. 너희 또 다투니? 혜진아, 아무리 그래도 집안 평화를 깨면 안 되지. 여자라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들 키우는 엄마 마음, 너는 평생 모를 거다. 나는 마지못해 시선을 피해가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이 있어요. 더 이상 모두를 위해 제 삶을 내버리는 거 싫어요. 남편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얼굴로 다시 내게 외쳤다. 내가 내 편만 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엄마가 챙겨달라는데 내가 둘 다 지켜야 하잖아. 왜 이해하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해? 이해? 지키는 척, 중간에 끼어있는 척 하면서 사실상 항상 내 입장은 엄마였어. 내 말은 듣는 둥, 그리면 많은 둥? 문제 생기면 무조건 내가 문제였잖아. 가족 하면서 네 가족만 가족이었지. 침묵. 집안 곳곳에 숨소리조차 긴장되어 퍼졌다. 시어머니는 실망한 듯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 현관 쪽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아 터지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부부의 갈등은 작은 문제에서부터 일상 자체를 잠식하며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은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더 예민해졌고 내가 한마디라도 시댁 이야기에 불만을 표하면 그만 좀 해!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나도 이제 집이 부담스러우니 혜진이가 좀 더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 며 서운함만 대놓고 드러냈다. 가장 쓰라린 것은 내 마음을 아무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연속된 주말, 친정에라도 다녀올까 하면 남편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럴 때 너까지 빠져나가는 건 무책임하다고 꾸짖었다. 시어머니 역시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만 생각한다, 불효다, 네가 네 인생만 생각해서 그렇다 며 잔소리를 늘렸다.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그날 밤, 집안엔 그 어떤 화해 실마리도 남지 않았다. 내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마지막이라고 생각드는 냉정한 말을 내뱉었다. 혜진아, 그냥 더 참자. 지나갈 거다. 혹시 네가 그만두고 싶다면 그건 네 마음이니까. 나는 모든 힘이 빠진 채 대답했다. 정우야, 포기하고 사는 인생을 왜 선택해야 해? 이 결혼에 남은 게 뭔지 한 번만 네 진심대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후 며칠 동안 말수가 현저히 줄었고 출퇴근 시간 외엔 얼굴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해결했다. 평일 밤이면 남편은 거실에서 TV만 멍하니 봤고 나는 방에 틀어박혀 노트북 앞에서 어설픈 하루 일기를 쓰거나 괜한 인터넷 쇼핑만 수십 번 반복했다. 꼭두 새벽이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한숨 짓고 있었고 남편은 출근을 핑계로 나가더니 연락도 뜸해졌다. 집안의 온도도 사람들의 눈빛도 도저히 예전으로는 되돌릴 수 없게 변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이후였던 것 같다. 회사에서 야근 도중 눈치 보며 남편에게 저녁을 밖에서 해결하라 문자했을 때였다. 그는 짧게 답장했다. 알겠어. 아땅 부부싸움은 끝났고 서로 돌아올 길마저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말았다. 그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손을 내미는 이도 없었다. 소리 없는 전쟁. 결국 그 끝에서 나는
이 결혼이 이미 끝났으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음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이혼 의도가 싹트다 폭풍 같은 싸움 이후 집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자리 잡았다. 서로의 눈길마저 피하는 채 남편과 나는 각자의 공간에 틀어박혀 시간만 소모했다. 어색하게 흘러가는 일상, 말없이 옆을 스치는 순간에도 지난 고성과 눈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짙은 슬픔과 허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배신감이 밤마다 가슴에 응어리져 나를 괴롭혔다. 내가 이 결혼을 왜 시작했는지,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스스로에게 끝없이 묻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제는 정말 한계에 이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단순한 충동이나 순간의 분노가 아니었다. 어쩌다 불쑥 시작된 생각이 아니라 오랜 동안 쌓이고 또 참았던 고통의 무게가 한순간에 폭발하며 내면에 자리 잡았다. 나는 더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에 사로잡혀 밤마다 침대맡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부엌, 거실, 욕실, 어디에 머물러도 여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나. 세 명이 같은 집에 살지만 나는 점점 유령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새벽 휴대폰을 손에 쥐고 미친 듯이 검색창에 이혼 절차, 여성 홀로서기, 이혼 후 삶 같은 키워드를 쳐봤다. 머릿속이 하얘질 만큼 수많은 글, 영상, 익명의 상담글을 읽으며 한참을 무의미하게 스크롤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이유로 이혼을 택했고 누군가는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희망 혹은 해방이란 단어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내가 나답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았다. 이혼을 생각할 때마다 밀려드는 두려움 또한 만만치 않았다. 내가 너무 경솔한 건 아닐까? 결혼을 포기하는 게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일까? 양가 부모님, 사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직장에도 소문이 나진 않을까? 내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꼬리를 이었다.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내 미래를 그려봤다. 경제적 자립은 이미 가능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적금, 끊임없이 쌓아올린 경력, 그리고 내 인생을 아끼는 몇몇 친구들의 지지가 내 등 뒤에 남아 있었다. 문제는 관계와 정체성이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정우, 정든 시댁, 그리고 지난 과거의 나와 어떻게 이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혼자 친정 엄마 집을 찾았다. 마치 어릴 적 울던 아이처럼 엄마 앞에서 세상 모르게 울음이 터졌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더 이상은 이 가정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하루하루가 너무 숨막혀. 엄마는 조용히 내 등을 다독이며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었다. 혜진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네 마음이야. 남의 시선보다 네 행복을 먼저 생각해라. 누구도 널 비난할 자격 없어. 네가 원한다면 엄마는 언제까지라도 네 편이 되어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용기를 조금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정말 불행하다면 용기 내어 벗어나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라는 엄마의 말씀은 깊이 남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 표정을 살피는 듯하면서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남편은 일부러 늦게 퇴근했다. 집에 들어와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말수가 현저히 줄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한숨을 쉬면서 나를 지나칠 때면 요즘 왜 얼굴이 어둡냐? 네가 분위기를 좀 더 살리는 게 가족을 위한 거 아니니? 같은 말만 건넸다. 모든 일상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저녁마다 함께 꾸몄던 식탁, 주말마다 함께 걷던 산책길,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집,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이미 가족 공동체에서 소외된 채 책임과 의무만이 붙잡은 허울뿐인 며느리에 불과해졌다. 참석하는 모임, 친구와의 만남도 서서히 줄었다. 누구에게도 쉽게 속내를 드러낼 수 없어 저녁이면 습관처럼 일기를 썼다. 그 일기장에는 완전히 무너진 내 자존감, 더 이상 곁에 없는 위로, 그리고 혹시 이혼을 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구체적인 상상까지 적혀 있었다. 하루는 회사 동료가 내 우울한 표정을 걱정하며 물어왔다. 혜진 씨, 무슨 큰일 있어요? 요즘 힘들어 보여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순간 울컥했지만 나는 짧게 조금 고민이 있어서요. 라고 둘러댔다. 그날 오후 나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울을 보았다. 거기에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이 비쳤다. 늘 활기차고 자존심 강했던 내 얼굴에는 흐릿한 두려움, 깊은 외로움, 그리고 더 이상 기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만 남아 있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드디어 결심을 굳혀가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견뎌왔던 세월, 희생했던 시간, 배신당한 감정 위에 또다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길이라는 생각이 선명해졌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다. 정우야, 우리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해? 계속 이렇게 모른 척 참으면서 살아야겠어? 하지만 남편은 예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다.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정이란 건 지켜야 하는 거잖아.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어. 엄마도 곧 고향 가실 거고.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본질을 외면하려 하는구나. 내 고통은, 내 눈물과 외로움은, 집안을 위해 참고 산 희생은 의미 없게 느껴졌다. 며칠 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온라인 포털에 이혼 서류 양식을 검색하며 신중하게 하나하나 자료를 저장했다. 문서를 읽고 여러 법률 상담 사례를 눈여겨보았다. 머릿속에선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이제라도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소망이 끊임없이 부딪혔다. 그 즈음 시어머니는 더욱 분명하게 내게 부담을 주었다. 혜진아, 인생은 참고 사는 거다. 네가 너무 자기만 생각하지 마라. 아들 키우는 엄마는 아들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니. 네가 맞춰주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조차 무너졌다. 왜 내 감정, 내 권리, 내 인생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역할로 나를 붙잡아온 사슬을 이제는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용기였다. 고통 끝의 자유, 그리고 나답게 살아갈 권리. 그것만이 내게 진짜 의미가 된 것이다. 나는 새벽녘 조용히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젠 두렵지 않다. 오래 참았고 충분히 고민했다. 내 행복을 위해, 다시 나로 살기 위해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혼을 준비하자. 그렇게 오랜 정보와 사례를 읽고 써보기를 반복하다 마침내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언젠가 내 앞에 놓일지도 모른다고 막연히만 두려워했던 결혼 생활의 끝을 더는 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슬픈 동시에 해방감이 찾아왔다. 여러 번 다짐을 꺾으려 했으나 그럴 때마다 다시 상처로 돌아간 지난날 하루하루가 무의미함을 일깨워 주었다. 정확한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 향후 생활 환경까지 조심스럽게 메모해 갔다. 퇴근 후 혼자 카페에 앉아 휴대폰으로 법률 상담을 익명 채팅으로 진행했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 재산 분할 방법, 위자료 친권에 대한 권리 등 복잡한 용어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면 견딜 수 없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거실 탁자 위에 한 장짜리 이혼 서류 견본을 펼쳐놓았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는 이미 무겁고 싸늘했다. 정우야, 우리 이대로 살 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는 처음에는 농담이나 일시적 감정인 줄 알았는지 멍한 표정으로 내 얼굴만 바라보았다. 나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순간의 감정이 아니야. 지난 수개월, 아니 1년 넘게 참고 또 참고 고민한 끝이야. 네가 내 곁이 되어주지 않는 관계, 나 혼자만 희생하고 책임지는 결혼. 이런 삶은 더 버틸 수 없어.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다. 이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자 그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끝내야만 해? 나도 힘들었고 너도 힘든 거 알아. 엄마나 아버지 사정 때문에 내가 무심했고 경제적으로 미리 상의하지 못한 거 잘못인 건 인정해. 그런데 왜 마지막까지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려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었어. 내가 무엇을 요구해도 네가 받길 가능성은 없다는 걸 지난날에서 확신하게 됐어. 서로의 가치관, 역할,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겼잖아. 남편의 얼굴은 극도로 당황한 채 흔들렸다. 난 아직도 네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믿어지지 않아. 엄마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그동안 네가 참았던 거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혼만은 아니었으면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내 선택을 존중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집안의 공기는 한순간 폭풍처럼 휩쓸리고 오랫동안 어눌러온 슬픔과 분노가 눈앞에서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며칠 동안 남편은 여러 차례 말을 건넸으나 나는 더 이상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다. 때로는 회유, 때로는 분노, 때론 슬픈 표정으로 마지막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을 굳히고 난 뒤에는 오히려 해방의 실마리가 한 올씩 풀어지는 걸 분명히 느꼈다. 시어머니는 뉴스처럼 이혼 의사를 접하자마자 전화로 날 세차게 비난했다. 혜진아, 이건 네가 너무 이기적인 거란다. 결혼은 평생 약속이잖니. 젊을 때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는 다 괜찮아지는 법인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닫는 거니? 어머니,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 마음을 닫아온 결과예요. 더 이상 제 존재를 희생만 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요. 시댁 가족뿐 아니라 친정에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는 즉시 나를 감싸며 이제 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 더는 혼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등을 토닥였다. 친구들은 이미 오래 견딘 것만으로도 용감하다며 현실적 조언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길, 생활비 카드와 계좌, 직장 건강보험, 자동차 명의 이전, 작은 살림살이 하나하나까지 차분하게 체크했다. 내가 알아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전화 상담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내 인생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도 불현듯 밀려왔으나 모진 결심의 끝엔 오히려 깊은 안도감이 파고들었다. 마지막 한 번 남편과 별도로 정식 대화를 위해 시간을 잡았다. 정우야, 혹시라도 아직 내 결심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비워줬으면 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도 지옥을 다녀온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라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애써 담담한 척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정말 여기까지인가 보다. 별거에 대한 합의, 재산분할, 생활비, 남은 월세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나는 현명하게 감정보다 원칙적으로 대하려 노력했다. 혹시라도 미련이 남을까 한밤중이면 습관적으로 휴대폰 사진첩을 뒤져 신혼 때 함께 웃던 사진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하지만 금세 지금 그대로 살다 죽을 때까지 나를 잃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비참하리란 걸 온몸으로 깨달았다. 며칠 후 구청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마지막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써내려가며 눈물이 차올랐으나 동시에 어깨 위 to speak. Longer than so you'll show them the audio ain't you're getting it doing it. Here's a thing old child warn us on the mirror. The one type like heard away I sound making me the side or look down and the zoo there and make go room yeah that's Elizabeth speak I see him look up in the dolls up horizon other half is an out of bus on that machine give us a relative so interest is second to get home man seven second she live a tental I go is then I'm how she would I think not just introduced limited richness that you already had in that already she okay but the others they don't finish stuff the recovered watch them I'm still thanks for bit freelance the right ask is you also think like a little bit yeah does they'll maintain my man of them the number of bring that supposed to be thanks for the better looking at your story sort beamer it was the same as the only name you're Roger Wigging Pride thing that the league among the ones people are smart is on my what's are some seal of posts like their ribs and Asian she loved she didn't mean like made poor like things because like now you know for me couldn't use it that's it kind of just live it and or make no the command drop needs to be never had them snow for the sake of the battle dream form and as chickens over man as if he were always like even to think with our keep them up just then but really every round tool but just get and the guy no if it just means the earlier new what's on say from this no I can't fresh tool like me more often hair and we're seeing tag but I think and my knees some of the whole iris and my tradition of your to dream lady land over that camera all shit into the net on the bite is now it's falling then scarface is excited night for to follow coffee is to have the thought is our values she live have I earned this fit and you shave it a snake event where like and comments which were really you will be around and disturb it her eyes just do it you want to I need to man I mean really I'm naming on the million of soul there you get she'll guess chime your man she is missing up I'm hitting spin I'm vorten Q race but it isn't so like we're frozen the verkario thing frequent him see run he's suggested dash one with your rum and you might make turn miss and chime in nice hey I'm pouring I'm smelling yeah you tend them feel really I can no you're cold of time matches or now trees that the gods swim big and I'm what's that mean I can tell you I mean he's also I love to token what's and the following bread will walk out sold my free and let and doing it just tell you questionless or hands looks then we're still have our new wait for you home sure don't know well up there everybody I was tip this ring be over it's fun like kept playing rejecting problems in the just fit here again and the losing was it was often in doesn't remember things to work another then date her I'm not to be clean room it was also you guys it once and it's the way away among nice out there and all right I'm told that I'm yeah but it's all fit or we know and I'm fit in maybe welcome you works a lot but all very shut down catching up repayment I mean is Leon was called my love sir the glory here I'm on keep I was around the pairs in the dance layer sure sir wait I will come to the this harm actually I'll go to my brother spend not to cloud or sweep I consider nest area having him sore as inside another label no detergent found not most of the residents being and current all using line with patient curious and the gloomy man I'm like just and imitate why entrepreneurial slap seeing slow person that every action as in limit water unfurred that's like and right like I'll I
Bernie, I call you Brennan, but I wrote the undefinable with hey rock is the brand hey made middle. Sorry, I'll let it be another certain is at a lawyer. So, but no shit, never Christmas. I quit stance. He's seen snake cousins. You gotta imagine there's a little sputter of an ale. No, I remember seeing maybe in the rough. See, smell runs. She's too fast. Oh, what toxin? I was getting all this ritter up. No cats and be like him. I stand. See, visitor takes super hand all entire Dalton. He did it. Mules and then zig. Remember, was where your man here was here with the African. And he made some like brownie on hard land. Worst thing is certain which a drinking rare like is down. He's not starting to be careful down. I'm tasting to be Jeff. And you give him months alive. Shailing and was even out. Just get rid of this room. Draw this marker. For this was all suppose of 40 fear. 6 commands under and as in yours to prepare the hiller really and okay I will for dead underworld or like managed but his bush get out has been away for done so to be actively I may have to move yeah through and the jack lead I could is and big ones even then it's on the water and so this way if they even has to my is no one like greens group massacre all carry next for the maze I do together working final here just gone them I have first just for on working out I'm almost self direct work in my and I'm like a million sure and yes such thing miss get answer shorts and happens burgers this concrete better system but I didn't bear bars they're being assured we're playing here with the lin agents people sham and come to out of I want to say they will my love is own in this month yeah I want to go but time I'm not of the limb July or in the I music roll somewhere are sticking not for you how so we won't mean given to that and that was the bong of two can I really turn some of them shower was let's iron and have on that for the like they will like do you did I would mean yes be in the program you do not or but notice in the door the over how and hard I mean as when I like redo everything I mean give them all and do it to color and she let do some programs and happens on a residence with you to make them some a million sip anything but the yeah well legs they just all I'm a file or preempt have to be there why not work at in the hair clothes when walking goes if it's material this lamb the page 한동안 숨을 멎게 만드는 무게였다. 그래도 예전처럼 모든 걸 숨기거나 눈치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자유. 이것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위안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평생 내 편이라는 든든함으로 남았다. 혜진아, 잘했다. 네가 여기까지 살아내느라 애썼다. 엄마의 전화 한 통, 친구의 짧은 메시지가 이전과는 다르게 가슴을 적셨다. 스스로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자 진짜 내가 누구인지,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졌다. 파란 노트에 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새로운 세상과 사람, 그리고 다시는 타인의 인정보다 내 행복을 우선하리라는 각오를 또한 적어 내려갔다.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작은 카페 골목을 산책하며 노트북으로 블로그 일기를 쓰기도 했다. 잊고 살았던 자신의 취향, 즐거움, 능력을 서서히 하나씩 복구하는 시간. 그것이 생각보다 더 길고 더 힘겹기도 했지만 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임을 점점 더 실감했다. 그 과정에서 슬럼프는 불시에 다가왔다. 밤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동안은 불면증에 시달렸다. 남편과 헤어질 당시 주고받았던 마지막 말, 시어머니의 비난과 친정의 위로, 새벽녘 텅 빈 방 안에서 오열하던 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이따금 전 남편이 보낸 문자를 우연히 마주치거나 가족 모임 SNS에 올라온 옛 사진을 볼 때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일부러 밖으로 나갔다.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며 싱싱한 재료로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보고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이나 등산로를 걸으며 서서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다. 이혼 후 처음 맞는 명절, 여전히 눈물이 나긴 했지만 더 이상 내 노력을 이해받지 못하는 집안 분위기에 맞춰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맛봤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다가올 때마다 며느리로서 내 역할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이제는 혼자에게도 따뜻한 휴일을 선물하기로 했다.
오히려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내게 남은 존엄과 자유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내 일상은 점차 안정됐고 회사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졌다. 새롭게 얻은 자유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예를 들어 작은 수제 디저트 가게 운영이나 넓어졌다. 고객 한 명 한 명과 소박한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에 타인과의 벽 없이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다. 결혼 생활에서 지쳤던, 한없이 작아졌던 내 자아가 다시금 살아난 것이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지란 두려움이 컸지만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임을 깨달았다. 물론 외로운 시간은 여전히 찾아왔다. 가끔 금요일 밤 술자리에 합석한 친구가 부부 이야기를 나눌 때, 혹은 누군가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 어딘가에 알 수 없는 울림이 남았다. 그러나 그런 감정조차 내가 사람으로서 가치 있고 충분하다는 믿음 아래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었다. 이혼 후 몇 번은 전 남편이나 시댁 쪽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다. 정우는 몇 번 문자와 전화를 남겼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정말 나를 찾는 것인지 혹은 이전 생활의 습관적인 미련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다. 어느새 나는 그 어떤 관계에도 내 삶을 다시 묻지 않겠다는 다짐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가끔은 지난 결혼 생활이 모두 불행만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거창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 작은 친절, 웃음과 대화, 그의 기대했던 기대가 얼마나 나를 성장시켰는지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상처와 좌절로 마감된 관계였으나 덕분에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잘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어른이 된 것이다. 한편 이혼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연도 귀했다. 이혼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상담 프로젝트, 책 모임 등에서 다양한 경험담을 듣고 공감하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의 힘을 느꼈다. 일상을 공유하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도 했다.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다시 일어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 이제는 때로 새벽녘 혼자 일어나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본다. 과거의 상처도 예기치 못했던 이별도 앞으로의 내일을 멈출 수는 없다. 나는 오히려 더 밝고 단단한 마음으로 다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이혼 후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그 모든 고비마다 조금씩 나를 회복시키고 성장시켰다. 순수한 자유, 나만의 기쁨,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이제는 내가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다운 선택과 행복만을 소중히 지고 싶다. 돌아보면 이혼은 새로운 인생의 황금 열쇠이자 진짜 나를 만나는 첫걸음이었다. 수년 후의 재회, 이혼 이후의 고요한 시간들이 하나둘 쌓이던 어느새 세월은 겨우내 강물을 거슬러 흘러 다가왔다. 내 삶도 조금씩 다른 색채를 갖게 되었고 불안이나 상처보다 내 손으로 채워가는 하루의 힘을 더 믿게 되었다. 이혼 후 3년, 나는 아득한 결심 끝에 그동안 품어오던 작은 꿈을 행동으로 옮겼다. 서울과 인천의 경계쯤 다소 조용한 골목에 카페를 열었다. 이 작은 찻집에는 내 이름이 새겨진 문패와
내가 고른 다양한 원두, 작은 두 코너, 오래된 빈티지 사진 몇 장이 함께 자리했다. 카페를 시작하기까지 쉽지 않은 시행착오가 반복됐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 직접 유자청을 만들고 커피 추출법을 배우기 위해 유명한 로스터리 숍에서 파트타임도 했다. 초기엔 손님보다 내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는 자리가 더 많아 빈 테이블 위에 혼자 일기를 쓰기 일쑤였다. 하지만 차츰 아지트처럼 찾아오는 단골이 생기고 함께 동네 축제에 참가하고 골목의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며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자신감이 쌓이자 전보다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밤에 매상을 정산하며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 그 모든 고통도 한 뼘쯤 감당할 만했다는 작은 기쁨이 컸다. 어느 흐린 봄날, 여느 때처럼 가게 오픈 준비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손님으로 예약된 외국인 유학생, 동네 소상공인, 아침마다 책만 읽으러 오는 중년 남성, 익숙하거나 낯선 이들의 주문이 쌓였다. 그러던 오전 문이 살짝 열렸다. 얼굴에 잊지 않은 기운이 스며들었다. 낯선 정적이 흐른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카페 입구엔 그토록 오랜 세월 내 삶의 일부였지만 지난 3년 어떤 기억 속에서도 스스로를 밀어냈던 얼굴들이 서 있었다. 정우, 그리고 그 곁에 시어머니였다. 잠시 심장이 뛴 걸까? 아니면 멈췄던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세월이 흘렀더라도 묘하게 변하지 않은 표정, 익숙한 걸음걸이. 정우는 살짝 마른 모습이었고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흰머리가 늘어 고단한 기색이 노후했다. 나는 자동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정훈이 마주쳤다. 혜진이, 네가 사장이라니 정말 놀랍다. 의도적으로 온 듯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메뉴판을 들고 다가갔다. 주문을 받는 동안 당연한 듯 그리고 조금은 뻔뻔하게 시어머니가 말을 건넸다. 너 이렇게 잘 나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TV에도 나오고 SNS에 소문난 카페라고 기사도 봤다더라. 정우 역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카페 정말 예쁘네. 커피 직접 배운 거야? 대화는 겉으론 상냥했으나 나는 뒷맛이 씁쓸했다. 오랜 세월 남의 시선에 휘둘렸던 내가 아니라고 느꼈기에 평소처럼 차분히 설명했다. 직접 꾸몄고 다 배웠어요. 저마다 손님이 가족이죠. 요즘은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이 가게 수입이 괜찮으면 사업 확장 생각해 본 적 없니? 우리가 부산에서 아직 건물, 투자금 남았는데 내 덕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족끼리 힘을 합치면 얼마나 좋아? 나는 그 순간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뻔했다.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 혼자가 더 편하고 누구와도 돈을 섞을 생각이 없어요. 무엇보다 가족이었던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다시 부탁받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침묵했다. 실제로 시어머니와 정우의 얼굴엔 미묘하게 당황과 후회가 교차했다. 커피가 나올 때까지 그들은 예의상 카페의 책장과 소품, 창밖 풍경을 둘러보며 몇 마디 나직이 속삭였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지난 세월의 아픔과 회복, 성장의 장면들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잠시 뒤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혜진아. 나는 미소만 지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예전의 연대나 미련 대신 이제는 완연한 타인으로서의 공식적 거리가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혹시 마지막 심장인 듯 우리도 요즘 힘들어. 아버지도 시장하시고 정우는 회사 그만두고 다 예전만 못하다. 내가 곁에 있다면 참 좋았겠지. 나는 애써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모두 각자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도 이제 남의 행복보다 제 인생이 더 소중해요. 최대한 예의 있게 서비스하고 커피값을 받으면서 가볍게 인사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들 역시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정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돌아섰고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떠난 후 카페 안에 남은 묘한 여운이 오래도록 맴돌았다. 잠시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지금의 나는 그 어떤 유혹에도 과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돌아가자는 가족과의 만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인연의 한 장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과거의 가족이 되돌아와도 내 삶의 주도권은 오롯이 내 손에 있었다. 짧은 만남에서 오히려 더 확신했다. 후회 없는 선택 덕분에 지금의 나로 서 있다. 내 행복은 오직 나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그날 저녁 카페 뒷정리를 마치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안함, 죄책감, 아쉬움이 조금씩 희미해졌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나의 삶을 산다. 이 지난 각오가 내 마음에 새로운 평화를 드리웠다. 이렇게 오래전 인연과의 우연한 재회는 뒤돌아보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단단한 내면, 성장의 증거로만 남았다. 그 만남을 끝으로 나는 미래만을 바라보기로 마음먹었다. 내일도 다시 카페 오픈 준비를 하며 진짜 나다운 삶의 작은 감사와 설렘을 더했다. 카페 돌아본가 마지막 메시지. 이제는 모든 굴곡을 지나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새벽 이른 시간, 나만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쓸쓸함과 평안함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나는 지난 수년간 걸어온 여정을 다시 한 장 한 장 펼쳐본다. 처음엔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여 살았다. 사랑, 결혼, 가족, 사회적 시선. 그 수많은 기대 속에서 나를 잊은 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춰왔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자부심.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오기. 그리고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싶었던 어린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내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던 것 같다. 이혼을 선택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한때는 그것이 패배라고만 생각했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두려웠다. 하지만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남이 준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한 기준으로 완성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이혼 후 시간이 흘러서야 깨달았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일이 가장 어렵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목표인.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사소한 일상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첫걸음이었다. 거심을 나는 저절로 배웠다. 한쪽만 계속 참는 관계는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쓸쓸한 진실도. 이별 이후 사람들은 때로 내게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덤덤하게, 아니 오히려 확신에 차서 대답한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나다운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어 더 자유롭고 나답다고. 돌이켜보면 혼자가 된 삶에도 다채로운 온기와 기쁨이 있음을, 그리고 매일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나는 나 자신도 포기할 뻔했다. 밤마다 눈물이 흐르던 날,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내일은 더 나아질까 자기 암시를 계속하던 시절조차 결국은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통과 의례였다고 받아들인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아니면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너 없는 내 삶도 그럭저럭 흘러간다는 깨달음이었다. 즉, 누군가의 존재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배운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중심에 서게 됐다. 돌아보면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회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올가맨 수많은 굴레들이 있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인생의 어떤 선택이든 오직 나만이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마침내 체득한 지금 내 마음은 한결 가볍고 단단하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남들이 수군대도 내가 나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자양분임을 경험했다. 혹시 지금 나와 비슷한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선 사람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다. 참으라고 배우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에 두려워 말았으면 한다. 누구도 당신의 상처와 꿈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다. 불안과 외로움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가족, 아내, 딸, 직장인, 엄마. 이 모든 이름의 뒤에 나는 뭐였는지 묻고 또 묻는다.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 남는 사람도 나를 위로하는 목소리도 오직 내 안에 나 자신뿐이니까. 나는 이제 다른 누구보다 나에게 충실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내게 말한다. 오늘도 내가 주인공이야. 남의 기대보다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자. 힘겨운 시간을 지나오며 나는 또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고 싶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한순간이 영원처럼 아파도 다시 숨을 돌리고 한 걸음 나아가는 자신만의 의지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스 순간에도 너무 참지 말게. 너무 오래 미루지 말게. 네 인생의 계좌를 네 손으로 바꿀 용기가 이미 네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게. 그리고 누구의 인정보다 네 삶의 품격과 내면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